네, 안녕하세요. 팀 불꽃남자들 발표자 김학선입니다. 네, 저희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결함 감지를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발표에 앞서 이 멘토링에 도움을 주신 SK 하이닉스 이상엽 TL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기획 파트입니다.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칩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크기를 줄여왔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칩의 크기를 줄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적층 방식의 반도체 후공정 기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그 고성능 칩에 대한 성능이 많이 많아졌는데요. 칩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 업체들도 해당 반도체 후공정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SK그룹의 이제 21년도 자체 패키징 매출액을 가져왔는데요. 이 전체 매출액의 약 2.25%밖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K그룹의 신규 미국 투자 규모를 보시면 전체 29조에서 20조나 되는 부분을 패키징 제조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이 반도체 후공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색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특히 이 테스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불량 칩이 납품되면 고객사와의 이제 신뢰도가 감소하고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인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업체에서도 많은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테스트에 대한 장비나 시간, 인력들의 소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테스트 엔지니어들의 노고를 줄여주고자 이제 그 테스트 쪽으로 주제를 탐색했습니다. 이제 이 수율에 대한 컨트롤 차트를 임의적으로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멘토님의 의견에 따르면 수율 조건을 미달하는 부분은 이제 결함을 판정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현장에 있는 테스트 엔지니어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패턴에 따른 결함 원인 탐지 모델이 이미 연구되어 왔고 실제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율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로 지속적이지 않은 단편적인 결함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간혹 반복적으로 결함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멘토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예시로 시각화를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위치에 연속적으로 결함이 나타나게 되는 케이스를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예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실제로는 정상인데 불량으로 처리되는 가상 불량으로서 이제 검사 장비에 이제 먼지 같은 이물질이 부착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도 불량인 진성 불량으로서 공정 이상으로 인한 적층간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장비에 칩 하나 정도만 불량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더군다나 고성능 칩의 경우에는 하나당 $180 정도의 매우 높은 가격대를 가지는데, 이게 검사 장비 한 대가 하나의 웨이퍼를 검사하는데 1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 동안에 144개의 웨이퍼를 검사하는데요. 거기서 하나씩 계속 디페이 발생한다면 이제 그 값을 계산하면 매우 큰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율 조건을 만족하면서 연속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때 실시간으로 문제 원인을 분석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순서도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검사 장비로부터 결과 데이터를 받아오면 그 데이터를 검사 장비, 공정, 제품 등에 대해 이제 유형별로 분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연속성을 판정하여 연속성이 판정되면 해당 유형에 대해서 결과를 출력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 판정 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3가지의 방법론을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함 좌표를 변환해서 주기성을 검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웨이퍼를 하나로 중첩해서 결점들의 군집이 확인되면
연속적인 결함으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웨이퍼를 시간수로 나열한 다음에 그 나열한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학습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연속적인 결함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평가 테이블을 통해 방전 방법론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진행하였고요. 검토 결과 방법 1과 방법 2로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사했을 때 이제 총 편익이 검사 장비 한 대당 연간 약 1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이제 칩 하나당 고성능 칩에 대한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 태스크를 7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서 구성했고, 이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랑 간트 차트를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예, 데이터 준비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데이터를 정의하기 전에 반도체 후공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사를 진행한 후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나타냈는데요. 이제 하나의 검사 장비에서 두 가지 검사를 진행하면 각가지 검사를 진행한 후에 이 클라프라는 형식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클라프 파일에서 추출할 데이터에 대해서 미리 메타데이터를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장비 회사마다 클라프 파일의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한 클라프 파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려고 메타데이터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상이 좀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모든 요소에 대해 비식별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비식별화의 일환으로 이제 수율 같은 정보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결함 좌표를 인위적으로 생성했습니다. 이 해당 파일 예시는 이제 비식별화한 클라프 파일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인스펙션 스테이션 아이디 부분이 원래는 장비 회사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삭 테크놀로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가명 처리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에서 사전 정의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제 이 추출한 데이터를 변환한 다음에 하나의 이제 입력 데이터를 바로 변환할 수 있도록 전체 과정을 모듈화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먼저 방법 1에 대한 데이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웨이퍼의 위에 나타난 결점들의 좌표들은 이 극좌 표기로 표현됩니다. 이를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기 위해서 데카르트 좌표기로 변환했는데요. 그래서 X축은 각도, Y축은 거리로 계산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간순으로 나열하여 시계열적인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웨이퍼를 지날 때마다 0도를 지나도록 한 다음에 선형 보관하여 하나의 웨이퍼마다 하나의 다각형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를 프레이 변화를 이용해서 연속성을 판정했는데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 개의 웨이퍼 중 하나의 웨이퍼에만 결함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비주기 함수인데요. 이를 프레이 변환하면 프레이 변환 특성상 크기가 작고 조밀한 주파수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그림처럼 동일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나타나는 패턴이 나오면 이는 주기 함수이므로 프레이 변환을 하면 크기가 크고 이산적인 주파수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배치 처리하는데요. 처음 웨이퍼 주황색 부분을 보시면 웨이퍼 3개를 하나의 배치로 묶은 다음에 프레이 변환한 값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로우에서는 이제 한 칸씩 쉬프트하여 그 다음 3개를 프레이 변환한 값을 그대로 적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파수 성분이 되게 많은데요. 앞에 있는 20개만 유의미한 값이 나올 것이라 판단하고 20개씩만 샘플링했습니다. 샘플링 한 데이터 프레임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인덱스를 따로 초기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덱스에는 이제 검사 장비, 검사 공정, 제품 종류, 로트 번호 같은 이제 정보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해서 해당 로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로우의 인덱스를 추적하여 그 대상의 장비나 공정, 제품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20차원의 데이터를 3차원의 데이터로 나타낸 다음에 시각화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점이 정상 데이터고 빨간색 점이 이상 데이터입니다. 파란색이 되게 흩뿌려진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반면에 빨간색 이상 데이터는 어느 정도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군집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주기함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그 군집 이외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상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는 이상 데이터지만 정상 데이터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연속성을 판정하기 이전의 값들로 판정되어 어쩔 수 없는 오차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포를 보다 보니 선형 경계면으로도 충분히 분류가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최우선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입력하는 것은 20차원의 데이터이므로 비선형 경계면을 고려해서 서포트 벡터 분류기를 도입했습니다. 그 해당 컴퓨전 매트릭스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선형 커널의 서포트 벡터 분류기의 성능인데요. 보시면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리콜 스코어를 평가 지표로 선정했는데요. 여기서 결함 데이터를 찾는 것이 저희의 주제와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과검이 많아서 엔지니어가 여러 번 확인하더라도 이 프리시전을 낮추어서 미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클라프 파일을 입력할 때 트레인으로 이용한 클라프 파일과 테스트 이용한 클라프 파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용한 클라프 파일로 모델을 적용해 봤을 때 변화는 되게 잘 이루어졌는데 이 성능이 아예 학습이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웨이퍼의 크기 차이로 인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각 로우마다 가장 큰 값으로 나누어서 일반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웨이퍼의 크기에 무관하게 풀의 변환값의 형태로만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모델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이 리콜 스코어가 0.667의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분류에 대한 페널티를 좀 더 작게 해서 오검을 줄이고 과검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콜 스코어를 0.804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방법 1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방법 2는 짧게 설명하자면 이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파일이 저장됨과 동시에 파일을 탐지해서 거리 기반 휴리스틱 모델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로그 파일로 나타내는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세 개의 웨이퍼를 하나로 중첩했을 때 그 처음 입력한 디스탄스 거리에 따라서 해당 원 안에 저 결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연속성으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지나가면 아웃풋 값으로 그 유형이 출력되는데요. 성능을 비교한 결과 이제 프레이 변환 모델 성능보다 높은 0.843이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얼핏 보면 휴리스틱 모델 성능이 더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제 방법 1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어쩔 수 없는 오차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때문에 고려하면 두 성능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안 영상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일을 넣게 되면 곧바로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현 파트입니다. 저희는 테스트 엔지니어들의 편의를 위해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클라프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랑 모델을 선택하여 분석 결과를 윈도우에 나타내는과 동시에 로그 파일로 저장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하면 이제 5분마다 반복하여 실행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탐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샘플 파일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아래 리절트 영역에서 보시면 검사 시간이랑 어떤 장비랑 어떤 검사 방법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나타나는데요. 이제 테스트 엔지니어가 저 로그 파일을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라인에 설치하려면 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같은 부분을 다 설치해줘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실행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곧바로 별도의 라이브러리 설치 없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건 해당 시연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제 클라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를 선택하고 모델을 입력하면 이제 어디에서 확인이 필요한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실제 라인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실제 장비 한 대에 대해서 모델을 검증했는데요.
50일치의 데이터를 이용했고,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SK 하이닉스에서 해당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 0.861의 리콜 스코어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검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해봤는데요. 여기서 실제로는 이상 데이터지만 현장에서는 정상으로 라벨링했던 부분이 32건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다시 라벨링 작업해서 리콜 스코어를 확인한 결과 0.890의 리콜 스코어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현업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탐지했다는 부분에서 저희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코드를 GitHub에 공유하였으니 확인하실 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긴 해서 클래프 파일이 데이터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석과 프리 프로세싱과 그다음에 구현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팀 멤버들이 각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인 저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앞서 말한 프레 변환 부분에 대한 전처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리스틱 모델 같은 경우는 박재원 팀원님께서 맡아서 전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만 진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오토인코더나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같은 이상치 탐지 알고리즘을 먼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이제 이수열님이랑 이정우님께서 맡아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이 너무 안 좋게 나와서 폐기했습니다. 중간에 전환하신 거예요? 네, 중간에 이제 더 나은 모델을 찾고자 좀 많이 서로 공부했고 스터디해서 이제 프레 변환 같은 그런 좋은 방법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초반에 생각했던 모델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새로운 모델을 많이 탐색을 했잖아요. 지금 뭐 프리엠 모델이랑 휴리스틱 모델이랑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데이터와 과제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런 고민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런 스터디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네,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그 정자역에 있는 SK 본사 건물에 가서 멘토님이랑 같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저희 의견을 먼저 가감없이 말하고 이제 멘토님께서 그걸 검증해 주시는 방법이었는데요. 거기서 좀 많은 의견을 나눴더니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내용에 보면은 보통 이제 라벨링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고 쓰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라벨링이 되어 있었을 테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 과제를 진행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라벨링이 잘못된 거를 인식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라벨링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인지하게, 그러니까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좀 어떻게 탐지하게 됐고 그걸 반영하게 됐는지 어떤 식으로 네. 또 적용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게 좀 내부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멘토님이 그 라인 내부에서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만 저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로 구성했습니다. 네, 제가 데이터 이해를 잘 한 거라면 아까 그 웨이퍼의 뭐 모양이 안 맞아서 잘 안 됐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좌표 형태 데이터도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쪽 데이터 만져 보다가 이런 형태로 된 거를 비전 모델로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세 번째 항목이 그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 네. 뭐 딥러닝 쪽은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도 살짝 궁금합니다. 왜냐면 방법 1과 방법 2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딥러닝 모델까지 사용하기엔 너무 시간적 비용이나 실제 비용으로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굳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으니까 두 모델 먼저 검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다른 모델 써보셨다고 하셨었는데, 근데 이제 SVM이랑 로지스틱 모델 이제 설명해주신 페이지에서는 비선형 모델을 써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해주셨는데, 다른 모델 어떤 거 써보셨어요? 그 비선형 커널은 되게 성능이 안 좋게 나와서 바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토 인커더로도 아예 이 이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해서 진행해봤는데 그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았고요. 아이솔레이션 프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상치 3G 관련된 알고리즘은 다 성능이 좋게 나오질 않아서 앞서 말한 프레 변환 값이나 그런 걸로 이용했습니다.